앞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 확실시된 기시다 후미오가 시작하자마자 대형 사고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부터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던 기시다 후미오의 행보가 러시아의 심기까지 건드리고 만 건데요. 기시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러시아의 강경 대응에 손도 못 쓰고 안절부절하고 있으며 푸틴은 일본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정말 각오를 해야 된다고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최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국의 힘을 톡톡히 보여줘 주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출범을 앞둔 기시다 정권에는 아베의 그림자가 점점 확실히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기시다가 발언한 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 기시다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참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취임 후에 참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시다는 위안부 합의를 한국 쪽에서 무효화시켰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맹신하고 있으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법과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자민당의 핵심 축을 차지한 기시다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 야욕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익 성향 매체들조차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보여주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기시다는 특히 일본의 영토의식을 높이는 것과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상황으로 선거 내내 다른 나라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일본으로서 정보를 발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ICJ 제소 필요성을 주구장창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종래부터 ICJ 제소를 몇 번인가 시도한 적 있다. 한국이 응하지 않아 재판으론 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도 확실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조건적으로 한국 잘못이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점점 험악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초반만 해도 고노에 밀렸던 기시다가 총리가 된 이유에 대해 앞서 말한 사실들 외에도 자위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기시다의 우익적인 행보와 강력한 의사표현이 우익이 대부분인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방장관인 마츠노 히로카즈는 기시다와 함께 아베를 떠받드는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문부상으로 재직할 때 교과서 지도 요령의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싣도록 했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도 부정해왔습니다. 사실상 아베와 아소 파벌의 지원으로 총재가 됐기 때문인데 야당은 아베 꼭두각시 정권이라 비판했고 언론들은 팀 아베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현직 강요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온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이 관방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하기우다는 종군 위안부 표현을 수정하도록 출판사를 압박하며 교과서 왜곡에도 앞장서온 악명 높은 인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아베 측근들이 줄줄이 입각하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시다가 앞장서며 만들어지고 있는 일본의 호전적인 분위기는 중국마저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의 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특히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에 가서 물을 흐리면 새로운 중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또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며 이웃국가,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변국을 극도로 경계하게 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카드로 쓴다면 중국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알바 아니라는 듯이 6,800개의 섬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훈련 영상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일본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주변국을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을 침공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영역횡단 작전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영상이었는데요.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와 같은 일본의 육상총대사령부와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 그리고 일본 자위대 병력의 협동작전이 들어있는 이 영상에서는 심지어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열도와 우리나라의 독도를 누가 봐도 저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행동이 러시아의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동해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다고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데요.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하는 대화태 인근 수역을 포함한 동해에서 이달 3일에서 9일 미사일 훈련을 하기로 알려졌고 이는 러시아가 아무리 봐도 고의로 일본과 인접한 영역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해양법 조약은 타국 이의지 내에서는 그에 합당한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지만
이희진의 군사훈련에 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행동은 엄연히 따지자면 합법적이므로 일본은 항의를 하긴 하지만 러시아한테는 전혀 타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7월, 8월에도 이번에 지목한 것과 같은 수역과 쿠릴열도 부근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없던 이례적인 사태라면서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릴열도의 분쟁이 한창 이슈가 됐을 당시에 러시아 해군이 받았던 한국군의 도움을 기억하고 일본을 단단히 혼쭐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대량 함정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한창일 때 한러 양국 해군 간 교류 협력 및 군수 적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6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해군작전사령부는 러시아 해군 함정의 입항 환영 행사를 실시했을 당시 한국의 극진한 대접에 감동을 받으며 유대가 강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 건 러시아의 조력하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최종 비밀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합동상륙작전 시연을 펼치며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1950년 6월 25일 위에서 밀려 내려오며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쟁에서 어렵게 반격을 시작해 밀고 올라가다 3개월 만인 10월 1일에 드디어 38선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해병대 주관으로는 최초인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숨겨진 무기들을 마음껏 주변국에 선보였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사, 초음 속 지대함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2단 엔진의 개발 성공을 공포했습니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이는 육해 공군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의 작전명인데요.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와 PCI로 불리는 공군의 2737 항공통제기예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류 수송기 KC-330, 전술정찰기 RF-16,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등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상공을 갈랐습니다. 이후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48대와 고무보트 48척, 공기부양정 2척의 해상돌격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자위대와 해병대의 훈련 영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는데요. 개발 중이라고 쓰고 개발해서 보관 중이라고 읽어야 하는 여러 무기들이 연달아 보여진 이 행사는 특히 이달 작전 배치를 앞둔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거행된 점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껏 육군으로만 국군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첫 해병대 주관으로 행사를 치른 건 엄연히 일본과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군 없이 단독으로 정찰부터 모든 면을 진행한 초대형 제병합동훈련이라는 면에서도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라도 행동하겠다는 뜻을 주변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나올 신형 구축함과 호위함, 도입 확정되어 개발에 들어간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더해진다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우리 군은 상당히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유독 국제사회에 눈에 띄었던 것은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편대 비행을 하는 KF-21은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 후 보관 중이라고 볼 수 있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미군의 무인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크기가 조금 더 컴팩트한데요. 기존에 우리 군이 진행하던 무인기 프로젝트 중 가오리 X라고 불리던 프로젝트의 진화형인 이번 무인기들의 무서운 점은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보라매의 조종사들이 직접 조작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을 가진 KF-21은 자체 비행을 하며 편대 비행을 유지하지만 리드 조종수 최소 1명의 명령에 따라 합동적 또는 개별적으로 전투 명령을 수행하는 무인 전투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현재 이번에 발표된 무인기들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KF-21에 탑재되는 국산 유도탄은 최대 2028년까지 완성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KF-21의 대단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무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인데요. 무인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기능과 기술력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방산업계는 완벽한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수출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이 맹목적으로 한국을 향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이는 일본의 명줄이 짧아지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군의 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선보였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온 힘을 다해 훌륭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찾을 테고 그만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맹목적으로 한국을 향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이는 일본의 명줄이 짧아지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군의 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선보였던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온 힘을 다해 훌륭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찾을 테고
그만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과학의 귀한 목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